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리뷰를 위해서 도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40가 다른 중형차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원래 중형차라고 하는 건 되게 가족끼리 많이 타고 친구들끼리 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남녀노소가 타는 포지션으로 만들기 때문에 승차감을 되게 부드럽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 i40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이제 D스펙인데, D스펙 모델이 어떤 거냐면 이게 2012년, 13년까지만 해도 일반 모델에 뭐 풀옵션 넣고 뭐 선루프 넣고 그리고 이제 유로 패키지를 넣으면은 이게 하드 서스로 바뀝니다. 이제 그 하드 서스펜션을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2014년부터 나온 D스펙 모델입니다. 이 D스펙 모델이 말하자면 이제 풀옵션이고 여기에 뭐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 거는 선루프 정도. 지금 그래서 이 차는 모든 옵션이 들어간 풀옵션 모델인데, 이 유로 서스펜션이라는 게 유럽 감각에 맞춰졌다는 얘기죠. 유럽 감각이 어떤 거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더 그렇지만은 약간 물침대 같은 예전에 다이너스티, 뭐 마르샤, 그 다음에 1세대 뭐 에쿠스, 뭐 2세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런 차들 보면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제네시스 1세대가 딱 그랬어요. 정말 물컹물컹하고 어떤 요철을 넘어도 그냥 아주 편안합니다. 크게 충격이 와닿지 않고, 대신에 코너에서는 롤링이 상당히 심했죠. 그런 주행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유럽 실전과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 좀 더 실용적인 걸 중시합니다. 이렇게 롤링이 너무 심한 이런 부드러운 서스펜션은 실제로 운전할 때 오히려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이 차가 충분히 돌아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체가 심하게 기울어지고 코너 안쪽에 있는 타이어가 접지를 잃기 때문에 오히려 주행 성능에 방해가 되죠. 그리고 타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주행 성능은 아무래도 유럽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출시가 되는 i30, i40를 보시면은 내수로 판매하는 모델보다 아무래도 서스펜션이 좀 더 딱딱해요. 롤링이 적고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펀 드라이빙에 가까운 그런 주행 성능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옵션으로 끼워서 팔았었는데 2014년에 와서는 D스펙이라는 트림에 이렇게 하드 서스펜션을 넣어서, 이게 풀옵션인데 풀옵션이 하드 서스라는 거죠. 이건 솔직히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해오던 모습과 상당히 다른데요. 풀옵션이면 최대한 편안하고 뭐 좋은 옵션 다 넣어야 되는데 최대한 불편한 이 하드 서스펜션 옵션을 풀옵션 D스펙 트림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그때까지와의 현대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 가속력은 무난합니다. 그냥 우리가 의뢰 국산 중형차에게 바르는 딱 그 정도. 현대기아 차를 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처음 엑셀을 밟으면은 조금만 훅 밟아도 갑자기 훅 나갑니다. 완전 극초반에.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드럽게 나갑니다. 엑셀을 발이 닿을 때 훅 하면서 이게 울컥하고 튀어나가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이 상당히 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이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엑셀을 좀 더 가져다 주면은 속도가 확연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세팅이 상당히 잘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약간 주행 성능이 비슷한 차를 뽑자면은 부형 말리부 2.4 모델 정도와 비슷합니다. 초반은 부드럽고 어느 정도 속력이 붙으면은 이제 파워가 나오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MPI 방식의,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소나타나 K5에 들어가 있는 누 엔진은 다 MPI 방식이죠. MPI 방식의 차들과 다른 게 뭐냐면은 GDI 엔진은 직분사고 아무래도 초반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가속을 했을 때 반응성이 빠를 뿐만 아니고 저 RPM, 저속에서도 좀 더 높은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진 가속, 뭐 추월 가속 할 때는 상당히 편한 편이고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딱딱한 서스펜션인데, 자, 지금도 방지턱을 넘으면 뒤가 약간 충격이 있습니다. 막 튈 정도는 아닙니다. SM6에서 봤던 그런 완전 뒤가 튀어가지고 막 이거는 뒤에 사람을 못 태우겠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서스펜션이 조금 하드하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호입니다. 완전 호죠. 왜냐면은 사실 이런 차가 재미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운전하기가 편해요. 아무래도 이게 너무 서스펜션이 부드러우면은 노면과 따로 노는 느낌이고, 너무 딱딱하면은 오래 타기가 힘들고 장거리 운전할 때 피로감이 너무 쌓이기 때문에
전 딱 이 정도 차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제가 i40를 이제 사고 나서 YF 소나타도 타봤고 뭐 LF 소나타도 타봤고 여러 비슷한 중형 모델들 타봤는데 딱 이 정도의 서스펜션 세팅이 제일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물침대 같은 편안함, 도로를 다 읽고 다닐 것 같은 그 딱딱함, 그 사이에서 중간을 맞춰줘야 돼요. 딱 중간. 어느 정도 펀드라이빙도 가능한데 평소에는 좀 편하게 데일리카로 쓸 수 있는 그 정도 세팅이 딱 필요한데, YF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물러요. K5도 마찬가지지만 K5는 약간 이제 와서는 조금 딱딱해진 감이 있죠. 근데 YF까지만 해도 상당히 서스펜션이 물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롤링이 심했고, 근데 이제 반대로 너무 딱딱한 승차감은 뭐냐, 아반떼 스포츠나 i30 N9 오래 타고 있으면 좀 허리도 불편하고 이걸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옆에 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간을 아주 잘 찾은 모델이 저는 이 i40라고 생각합니다. 자, i40의 옵션이 다른 차들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이 크루즈 컨트롤, 주행에 관련된 옵션이 좀 더 낮은 트림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 모델부터 적용이 되고, 그런 패키징 자체가 여타 국산 차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동력도 상당히 괜찮은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드 교환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패드 멀쩡한 차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잘 잡힙니다. 이 이후에 나왔던 LF 소나타가 상당히 브레이킹이 잘 됐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분진 많이 날리는 독일 BMW, 벤츠, 아우디 이런 차들의 그런 브레이크와는 좀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국산차 치고 이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행을 하면서 제일 편한 게 뭐냐면 MDPS인데, 이것도 C타입 MDPS죠. 근데 MDPS 특유의 그 이질감이 상당히 덜합니다. 초창기 아반떼 MD, YF 소나타에 들어갔던 MDPS는 뭔가 핸들과 따로 노는 느낌? 너무나 가볍고, 사실 따로 노는 느낌은 크게 막 전문가가 아니면은 느낄 수는 없는 수준인데, 가벼운 게 제일 문제죠. 저속에서는 너무 가볍고 고속에서는 또 너무 가벼워요. 또 가벼운 거죠. 이러면 좀 문제가 있죠. 고속도로에서는 아무래도 좀 핸들을 무겁게 해줘야 핸들이 확확 틀어지지 않고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데, 초반에 현대 세팅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i4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반떼나 소나타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된 모습이다. 이 i40는 YF가 나오고 한 2-3년 뒤에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모니터링이 되고 좀 더 주행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i40의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노멀, 에코, 스포츠. 전형적인 국산차의 드라이브 모드 세팅인데, 지금 타고 있는 에코 같은 경우에는 출발을 하면은 일단부터 착실하게 변속을 해줍니다. RPM을 쳐가지고 막 초반 가속을 높여주고 이런 게 없진 않지만 아무래도 노멀이나 스포츠 모델에 비해서는 RPM을 덜 씁니다. 최대한 기어 변속을 착실하게 하고. 근데 이것도 나름 로직은 있어서, 출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차로에 서 있고 2차로에 다른 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2차로에 있는 차를 내가 앞서 가거나 아니면 2차로 차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속도가 계속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계속 이제 악셀을 조금씩 치고 있는 거예요.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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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이렇게 치고 있을 때 바로 변속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발진 가속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RPM을 높여둔 채로 기다려주는 게 있습니다. 에코 모드에서도. 미션이 멍청한 정도는 아니고요. 체결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형차에 바라는 정도는 다 됩니다. 아무래도 유럽향 모델이기 때문에 주행감에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노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노멀합니다. 정말 튀지도 꿀리지도 않게 정말 필요한 세팅. 초반에 가속할 때는 어느 정도 RPM을 써주고 항속을 할 때는 이제 기어를 변속을 해주고, 평범해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네요. 자, 이제 스포츠 모드를 보시면은, 자,
스포츠 모드가 RPM을 많이 씁니다. 이게 계속 붕붕거리죠. RPM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름은 좀 더 먹지만 발진 가속은 좋습니다. 자, 요즘 나오는 차들을 보시면은 전자식 댐퍼와 뭐 안전벨트, 그 다음에 여기 넘버 서포트, 버킷 시트에 이런 부분이 하나가 돼서 일명 통합형이라고 하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좀 더 몸을 쪼아주고 안전벨트도 당겨주고 댐퍼도 단단해지면서 차 전체가 뭔가 다른 주행감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은 i40에는 없습니다. 그냥 미션과 엔진의 로직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이 i40도 나름의 통합형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2014년부터 들어간 기능인데 MDPS의 이점을 살려서 이제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핸들이 좀 더 무거워집니다. 제가 이 이전에 제네시스 쿠페를 탔었는데 비슷한 정도까지 핸들이 무거워집니다. 고속에서는 좀 더 덜 틀어지고 뭔가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조작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담인데 이 MDPS 세팅을 블루엔즈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진단기로. 그래서 2014년 이전 모델을 타시는 분들은 블루핸즈나 아니면 이제 현대 전용 진단기가 있는 정비소를 가시면 할 수 있는데 이 MDPS 세팅을 처음부터 하드로 돌려두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노말 에코 모드에서도 조금 더 무겁고 안정적인 핸들을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i40를 운전하면서 눈에 좀 띄는 부분이 있다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이제 좀 더 눈에 잘 띄게 이렇게 센터 패시아에 있습니다. 약간 뒤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크래시 패드 쪽에 있는 차들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좀 더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배려를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좀 국산차들과 다른 거는 뭐냐면은 VDC 오프 버튼이 국산차 기준으로 하면 이쪽에 이제 뭐 G9 버튼, 트렁크 버튼이 있는데 그쪽에 클래시 패드에 이게 VDC 오프 버튼이 있는데 신기하게 이게 센터 패시아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에서는 좀 더 험지도 많고 눈이 오거나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VDC를 오프해야 할 상황들이 자주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센터 패시아로 버튼을 배치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선루프가 선루프 커버가 열리는 게 이렇게 가운데서 열리는 방식이에요. 이게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드는데 그때 나왔던 다른 국산차들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쫙 열리는 방식인데 롤러가 한쪽에만 있는 식인데 이거는 요즘 나오는 제네시스 G80도 같은 방식이죠. 이렇게 가운데서 열리고 닫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색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i40가 운전하기 편한 차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MDPS가 세팅이 좀 덜 된 차들은 보시면은 이 가운데가 상당히 예민해요. 핸들을 가운데 두면은 계속 쭉 빠르게 가야 되는데 조금만 틀어지면은 이게 차가 확확 돌아가 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그렇게 예민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행할 때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i40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서스펜션이 좀 독특해요. 원래 엔진 후드를 열면은 서스펜션 마운트가 바로 보여야 되는데 서스펜션 마운트가 카울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고 하니 서스펜션이 이렇게 바퀴의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캐빈 쪽으로 굽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트로크가 일반적인 서스펜션에 비해서 조금 짧은 느낌이 들고 서스펜션 자체도 좀 하드하기 때문에 승차감을 개선하고 갑작스러운 충격이 왔을 때 좀 더 튕겨내는 용도로 이렇게 서스펜션을 굽혀 놓은 것 같습니다. 충격이 오면은 팡 하면서 이게 서스펜션이 훅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바깥쪽으로 튕겨내는 느낌. 그래서 빠르게 달릴 때는 오히려 이 세팅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연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연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2.0 자체가 원래 연비가 그렇게 나쁜 급은 아니기도 하고 GDI 엔진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비는 딱 필요한 만큼은 나오는 것 같아요. 시내에서 한 8에서 9km 그 정도 나오고 고속에서는 한 14, 5km 크루즈 켜고 정속 주행을 한다 치면은 16km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고 18km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정말 상태 좋을 때. 그 정도로 연비는 나쁘지 않습니다.
엔진은 YF 소나타에도 장착됐던 누 엔진인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그건 MPI 분사 방식이죠. 포트 분사 방식이기 때문에 저속에서의 출력은 약간 약한 감이 있습니다. 근데 GDI 엔진으로 오면서 저속에서도 좀 더 출력이 보강되는 느낌, 그리고 연비도 괜찮고 엑셀 반응성도 좋아지는데, 이게 아예 다른 엔진이 아니고 같은 엔진 블럭을 쓰면서 인젝터 방식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의 로직도 바뀌었겠지만, 다만 이 엔진이 GDI로 바뀌면서 단점이 하나 있죠. 제일 큰 단점이죠. 이게 엔진 내에 카본 찌꺼기가 쌓이기 때문에 4만에서 5만 정도에는 한 번씩 인젝터와 연소실 클리닝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연료 첨가제를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쓰시면은 좋은 것 같아요. 불스원샷 같으면은 불스원샷 7만 킬로 이상 노주행 차들, 이런 제품을 쓰시면은 카본 연소가 좀 잘 되기 때문에 제품들을 간간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뒷광고 아닙니다. 뒷광고 받고 싶어요. 사실 저희는 앞광고로 해드립니다. 아주 빡세게. 자, 지금 또 요철을 지나고 있는데, 종전의 국산 중형차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실내 잡소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해진 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무리가 좀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차체 강성이 높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이 차가 파사트보다도, 폭스바겐 파사트보다도 강성이 좋습니다. 물론 강성이 좋은 게 주행 성능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i4T도 그렇지만 뭐 YF 소나타, 그랜저 다 찾아보면은 캠리보다 강성이 좋고 BMW 3 시리즈보다 강성이 좋고 젠시스 쿠페도 수치상으로 에스턴 마틴 DB5보다도 강성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주행 성능으로 연결되는 거는 세팅의 차이거든요. 정말 강성이 좋더라도 세팅을 잘 못해두면 운전자가 느끼는 그 주행 성능은 그에 영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i4T는 제 성능을 발휘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차체 강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잡소리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기 플라스틱 내장재 쪽에 떨림이 하나 있어서 그걸 잡는다고 떨림을 까고 분해를 해가지고 찾아서 부직포 테이프 감고 난리가 났었는데, 한 번씩은 거쳐가시지 싶습니다. 이런 소음 쪽에 좀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 선루프나 여기 글라스런 같은 경우에도 약간씩 있어요. 요철을 넘을 때 실리콘 스플레이 사가지고 뿌리면은 한 두어 달? 길면은 뭐 반년에서 1년도 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용 대비 실리콘 스프레이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윤활유 필요한 거 하나 사신다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드라이브 할 때. 저희가 썸네일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i4T의 별명 중에 하나가 코리안 파사트, 아니 뭐 조선 파사트,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중형차인데 유럽향, 딱 파사트의 느낌이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정말 말 그대로예요. 한국차스럽지 않은 한국차다, 국내에서 만나보기 힘든 주행 감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i4T는 유럽에서 많이 팔 차로 그냥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건 국내 판매를 염두에 둔 차가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국내에서 많이 팔린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YF 소나타보다도 작고 그런데 비싸고 승차감도 더 불편하다. 사실 예전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런 차는 아예 안 팔려야 맞는 건데, 그래도 팔린다는 것은 이제 국내 소비자들의 시각이 좀 더 넓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량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i4T가 단종된 이유는 판매량입니다. 아시겠지만 끝물에 가서는 막 한 달에 8대? 5대? 제네시스 쿠페처럼 그렇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을 라인에서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홀류 생산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너무 안 팔리는 차는 라인에 부품을 구비해 두고 생산 시설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수지 타산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기계가 할 수 있는 거는 제외하고 거의 수작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 팔렸으면. 국내에서는 그랬는데 유럽에서는 어땠냐, i4T는 유럽을 노리고 만든 차니까 유럽에서 안 팔리면 실패한 거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많이 팔렸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팔린 i4T는 대부분 외건이었죠. 외건과 살룬을 합쳐서 연 2만 대에서 5만 대 정도 팔았으니까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반떼랑 너무 닮았어요. 아니 이게 아반떼 2대 값인데 이렇게 닮으면은 아무래도 오너 입장에선 좀
섭섭하지 않나요, 이게? 한 단계 반 아래 등급인 아반떼와 너무 닮은 디자인 때문에 이런 차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가도 아반떼를 너무 닮아서 좀 그렇다 하면서 실제 구매로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지금 리뷰를 녹화는 한 30분을 넘게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나가는 게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게 또 녹화 끝나면은 갑자기 막 브랜드시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옵션 부분 언급하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 실내 같은 경우가 수납 공간이 넉넉합니다. 가운데 센터 콘솔도 그렇고 여기 도어 트림에도 보시면은 밑에 1.5L 페트병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어요. 문 4개에. 그래서 실용적인 면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트렁크 용량도 실제 용량이 YF 소나타보다 크고 실용성이 괜찮은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건 모델이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외건은 이제 차박이 또 트렌드가 되면서 조금 인기가 있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외건을 살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좀 드네요. 자, 지금까지 현대 i40 2.0 GDI 디스펙 모델을 리뷰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뷰를 하면서 해야 될 얘기는 안 하고 안 해도 될 얘기는 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제 스스로도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좀 더 나은 리뷰어가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리뷰를 찍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틱바.